죽고 싶으면 계속 중국산을 고집하세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미국 국제안보 전문가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2025년 그들의 결정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 브라운입니다. 미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 분석 전문가로 일해왔죠. 당시 국제자문 역할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인생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2년 9월에 그 무더운 가을 오후 이슬라마바드의 군사위원회 회의실에서였어요. 제가 한국산 무기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파키스탄의 고위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앞에 서 있었죠. 프로젝터 빛이 벽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세계 최고 수준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술 무기들이 파키스탄의 안보에 가져올 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이었습니다. 제 발표 내용 중에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한국산 무기의 정확도와 내구성 그리고 유지보수의 용이성이 중국산 무기를 크게 앞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특히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과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적인 발표와는 달리 군사위원회 인사들의 표정은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와드 샤리프 장군의 무표정한 얼굴은 제 주장이 이미 거부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해갔어요. 군 고위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일부는 서류를 뒤적이며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샤리프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어조는 냉정했고 단호했죠. 미국인이 생각하는 최첨단이 파키스탄에게도 최선은 아니라며 중국과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했어요. 다른 고위 장교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논의는 중국산 무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중국산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더 중요하게는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내렸어요.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 협력이 단순한 무기 성능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들의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던졌어요. 이 결정이 파키스탄의 군사적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의 전문적 분석과 조언이 정치적 고려사항에 밀려난 순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놓치게 될 기회가 얼마나 큰지 가슴이 아팠죠. 그날의 회의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제 예상대로 중국산 무기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파키스탄과 인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훈련 중 대규모 무기 시스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저는 카라치의 한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접했죠. 화면에는 연기를 뿜으며 멈춰선 중국제 전차들이 보였고 파키스탄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뉴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국산 무기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했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고장난 중국산 무기는 전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장비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치까지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거였죠. 특히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 지점에 배치된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히 제어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키스탄 군 연락 담당자인 칸 소령이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으니 빨리 본부로 와달라고 했죠. 30분 안에 군사령부에 도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둘러 정장을 갖춰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파키스탄 육군 본부 정문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경계가 강화된 것이 눈에 띄었어요. 군인들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고
통상적인 절차보다 더 꼼꼼하게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방 안은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중에는 3년 전 제 제안을 묵살했던 자와드 샤리프 장군의 모습도 보였어요. 샤리프 장군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상황 보고가 이어졌어요. 중국산 전차 17대가 훈련 중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고 그중 3대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최신형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이 갑자기 꺼져버린 탓에 4시간 동안 파키스탄 북부 국경 지역의 공중 감시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이 시간 동안 실제 공습이 있었다면 파키스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술 담당 소령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중국산 무기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엔진 과열 문제와 전자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고 기후 조건에 따른 성능 저하 등 치명적인 결함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죠. 제가 3년 전 경고했던 정확히 그 문제들이었어요. 슬라이드 화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서는 씁쓸한 감정이 일었지만 지금은 내가 맞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샤리프 장군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어쩌면 약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장군은 제 의견을 구했고 저는 침착하게 상황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중국산 무기의 결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산 무기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죠. 예상대로 몇몇 장교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기 공급원을 바꾸는 건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경제적 의존도를 생각할 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어 갔고 논쟁은 격렬해졌어요. 그때 작전 참모 아크바르 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잠시 밖을 내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지금 파키스탄군은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어요. 아크바르 준장의 발언 이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샤리프 장군은 미팅을 마무리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3년 전 제가 예측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위기로 인해 파키스탄 군인들과 국민들이 겪을 위험과 불안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3년 전과 달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죠.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단순히 중국산 무기의 기술적 결함을 넘어 그들의 공급망 문제와 장기적 신뢰성에 대한 깊은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띄워진 첫 슬라이드에는 최근 6개월간 중국산 무기 시스템의 고장률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발표를 진행하면서 중국산 무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약속했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핵심 부품의 품질이 초기 납품 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도입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의 부품 중 15%가 재활용된 구형 부품이라는 증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품질 저하로 볼 수밖에 없었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샤리프 장군의 표정은 굳어져 갔고 다른 장성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제가 준비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현재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무기로 인해 겪고 있는 전투, 준비 태세 저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부대 훈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이는 군의 전체적인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었죠. 발표를 마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작전 참모 아크바르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중국산 무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1년 내에 파키스탄군의 주요 방어 시스템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산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제공하는 무기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후속 지원 시스템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24시간 기술 지원과 신속한 부품 공급망, 그리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한국은 파트너십에 기반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우수한 신뢰성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극한 기후에서도 이 무기들이 보여준 안정적인 성능은 파키스탄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중국산보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과 수명주기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도 수치로 증명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군사위원회 일부에서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군수 담당 이크발 준장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우려했고, 외교 자문관자인 대령은 중국의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들의 우려는 타당했지만 지금 파키스탄이 직면한 군사적 위기는 그런 우려를 넘어설 만큼 심각했죠.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것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잠재적 군사 협력이 가져올 장기적 이점을 보여주는 로드맵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국내 생산 능력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의 자체 방위산업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비전이었죠.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변화시켰어요. 일부 장성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리프 장군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심각함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몇몇 젊은 장교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변화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제 경고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샤리프 장군의 비서관이었는데 장군이 저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분명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파키스탄 군의 최고 위층이 마침내 중국산 무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번에야말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샤리프 장군과의 비공식 만남은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한 안전가옥에서 이루어졌어요. 낡은 벽과 빛바랜 커튼이 있는 이 장소는 중요한 군사기밀이 오가는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해 보였죠. 하지만 그곳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샤리프 장군은 아무도 이 만남을 알지 못하길 원했으니까요. 정원 테이블에 앉은 장군의 모습은 공식 회의장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피로감이 역력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찻잔을 받아들며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샤리프 장군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중국산 무기의 결함들에 대해 언급했어요. 특히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에서 최신형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다행히 훈련 중이어서 실제 위협은 없었지만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측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파키스탄의 운용 미숙이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었죠. 샤리프 장군은 이제 많은 군 간부들이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러나 군 내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고위층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잃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어요. 샤리프 장군은
제게 솔직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의 전환이 정말 파키스탄에게 좋은 선택인지, 그리고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전했죠. 한국산 무기가 가진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설명했어요.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점진적인 전환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샤리프 장군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다음 주에 열릴 확대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 많은 고위 장성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이 회의가 파키스탄의 미래 방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파키스탄의 독특한 안보 환경과 전략적 필요에 맞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접근법도 포함시켰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파키스탄 육군 본부의 대회의실에는 30명이 넘는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장성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먼저 현재 파키스탄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과 테러 위협,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등 파키스탄이 마주한 복합적인 도전들을 짚어나갔죠. 그리고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을 다양한 데이터와 실전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최신형 방공 시스템이 어떻게 파키스탄의 지형적 조건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유지보수 체계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파키스탄 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죠. 발표 중간에 격렬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장성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파키스탄이 감당할 수 있을지, 중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 파키스탄이 지역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이었죠. 저는 이에 대해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져올 장기적 이점과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설명했어요.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군 정보국의 칸 준장이 일어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조사해온 결과 중국이 제공한 일부 무기 시스템에는 원격 제어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이는 필요시 중국이 원격으로 해당 무기를 비활성화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 발언은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심지어 가장 중국 편향적이었던 장성들조차 이 새로운 정보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외부 세력에 의한 무기 제어 가능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는 점점 한국산 무기 도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결국 샤리프 장군은 소규모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한국산 무기를 제한된 규모로 도입해 실전 환경에서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전환을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파키스탄군이 한국산 무기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 승인 이후 불과 2주 만에 중국의 반응이 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죠.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가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카라치 공군기지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 중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중단과 이미 진행 중인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죠. 이는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경제부 장관, 외교부 차관, 그리고 여러 군 고위 장성들까지. 샤리프 장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회의는 외교부 차관의 브리핑으로 중국이 보낸 외교적 메시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은 파키스탄이 적대적 국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적대적 국가란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죠.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이미 파키스탄에 제공한 군사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어요. 경제부 장관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파키스탄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중국 수출 시장의 축소는 무역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예측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이들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종속될 것이라며 저항해야 한다고 맞섰죠. 논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샤리프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장군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방위 능력이 이미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기 공급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어요. 제게도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그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파키스탄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더 나은 무기를 얻는 것을 넘어 파키스탄이 국제관계에서 더 균형 잡힌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논의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절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테스트 프로그램은 계속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저프로파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중국에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평가일 뿐 전면적인 무기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기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배치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인도 공군기가 이례적인 비행 패턴으로 접경 지역을 비행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이는 파키스탄의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도가 알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상황은 갑자기 군사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중국의 의도적인 압박인지 의문을 품었어요. 샤리프 장군은 즉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대체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죠.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키스탄의 국가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죠. 그날 밤 샤리프 장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고 위급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죠. 파키스탄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제게 곧바로 한국으로 가서 직접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파키스탄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함께요. 서둘러 짐을 꾸리며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한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이철민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에서 이미 한국의 전문성이 느껴졌죠.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첨단 도시 경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기술적 세련미는 이 나라가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첫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회의는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했지만
곧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현 상황과 중국산 무기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와 기대하는 협력 수준에 대해 명확히 전달했죠. 특히 북부 산악 지역과 인도 접경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과 방공 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 측의 반응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키스탄의 요청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각 무기 체계별로 상세한 기술적 설명과 실전 성능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심지어 파키스탄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안했죠. 여기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접근 방식이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격과 납품 일정, 또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잠재적인 기술 이전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어요. 한국 측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한 다양한 지불 옵션과 단계적 도입 계획을 제시했죠. 특히 파키스탄군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박준혁 청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 진심 어린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과거 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던 시절부터 어떻게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파키스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다음 날, 모든 논의를 종합한 예비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긴급히 필요한 레이더 시스템과 방공 미사일을 우선 공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차와 포병 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과 납품 일정, 기술 지원 범위 등 모든 조건이 파키스탄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죠. 계약서에 가서명을 하고 나오는 순간 이 협상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파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철민 대령이 한국어로 건넨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가 말한 뜻은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였죠. 파키스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북부 국경 지역의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인도군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바로 군 헬리콥터를 타고 북부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산 전차의 도입 가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의 30%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실패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였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어요. 이 모든 것은 체계적인 부패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정보를 더 모으기 위해 파키스탄 국방부 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물들과 접촉했어요. 군수 담당 칸 준장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내부 문서를 공유해 주었고 재정감사실의 라힘 과장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었죠.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무기 도입 과정에서 일부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이 뒷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자와드 아흐마드 중장의 이름이 여러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3년 전 제가 처음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죠.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중국 무기 제조업체와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상당한 커미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샤리프 장군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의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죠. 처음에 그는 충격과 불신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파키스탄 군 최고 위층의 부패가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특히 아흐마드 중장과 중국 기업 간의 비밀 자금 거래 기록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샤리프 장군은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이 문제를 최고 위층에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죠. 그와 헤어지며 그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파키스탄 총리가 저를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총리 관저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관저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경호원들의 긴장된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죠. 총리실로 안내되었을 때 방 안에는 총리뿐만 아니라 군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샤리프 장군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총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비밀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초기 결과가 모든 의혹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아흐마드 중장을 포함한 여러 고위 장성들이 이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국방부의 몇몇 고위 관료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했죠. 총리는 이 스캔들이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수년간 이어진 부패로 인해 파키스탄 군은 열등한 장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왔고 그 결과 국가 방위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한 테러 공격과 국경 지역 충돌에서 군 장비의 실패가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총리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죠. 더불어 파키스탄 군 내부의 구조적 개혁과 투명한 조달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전문성과 조언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죠. 앞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무조건 올인하겠다. 한국 무기 사러 한국에 왔다가 정작 다른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간 어느 분석관이 있는데요. 든든한 한국 국방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으로 15년간 근무한 루카스 노박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다른 위원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슬로바키아도 더 이상 구형 소련제 무기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군수국장 미하일은 독일 레오파르드가 현재 유럽 최고의 전차라며 자신 있게 발표했죠.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무심코 두드리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에 저장된 한국 방산 자료들을 슬쩍 열어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들이었죠. 유럽의 동맹국들이 아닌 아시아의 국가를 고려한다는 건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한국만큼 적합한 선택지는 없었죠. 국방장관이 갑자기 제 의견을 물었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마치 온몸에 서치라이트를 비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무기만 도입한다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전차와 전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준비해둔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한국은 70년 넘게 실존하는 위협 앞에서 살아왔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무기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항상 서로의 무기를 사고 팔았죠.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자는 건 그들의 안전지대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정감은 때로 혁신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슬로바키아의 국방 현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누군가 유럽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의아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단순히 공격력이 아니라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통합 전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조건에서의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더 준비해오고 실사단을 꾸리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어 철학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오래된 성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 군대도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는 한국 방산 실사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고 제가 수석 대표로 선정됐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무기 구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인사들과 함께 바로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짐도 풀기 전에 현장을 보고 싶다고 고집했죠. 제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5년간의 나토 분석 경험상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닌 실전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브라티슬라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적인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어요. 포천 훈련장은 넓은 평야와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한국군 소장이 오늘의 시험 일정을 설명했죠.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정확도 테스트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근접 지원 시뮬레이션까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럽의 무기 전시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K2 전차가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현장에서 본 K2는 그 어떤 사진보다 인상적이었어요. 55톤급 전차가 진흙탕과 경사로를 마치 경주용 차처럼 가볍게 기동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소장이 설명하길 독일의 레오파르드에 비해 5톤 가벼운 차체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 최적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지형을 가진 우리 슬로바키아에도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고 소장의 안내로 우리는 K2 내부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는 유럽 전차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능이 단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된다는 점이었죠. 다음은 K9 자주포 시연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장은 K9의 슈트앤스쿠트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발사 후 1분 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적의 대포 공격에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 공격력이 아닌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제 주장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자 FA-50 경공격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상의 지상 표적을 향해 정확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조종사와 지상 통제소 간의 실시간 통신이었죠. 전장 상황이 변할 때 즉각적인 임무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정비고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이 40분 만에 교체되는 모습을 본 거죠. 유럽 전차들은 보통 이 작업에 최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였어요. 소장은 한국 무기들이 북한이라는 실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정비와 수리 병력 보호 그리고 효율적인 화력 사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머릿속으로 슬로바키아의 방어 요건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 무기를 주장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완성도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죠. 포천 훈련장의 흙먼지를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런 실전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제 한국 방문이 앞으로 더 많은 통찰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포천 훈련장에서의 시연이 끝나자 한국 측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무기 성능에 대한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미 오전부터 열심히 설명해준 소장의 배려에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호텔에서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소장은 웃으며 저를 부대 식당으로 안내했죠.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에서는 해외 대표단을 위해 항상 고급 식사를 준비하니까요. 부대 식당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줄지어 세면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훈련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병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손을 씻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스스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있었어요. 소장은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군대 식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질서였죠. 소장은 저를 배식대로 안내했고 저도 병사들처럼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놓인 식판은
5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온 제게 병영식이란 대체로 단백질 덩어리와 감자,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채소 반찬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일 뿐 맛이나 다양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 앞에 놓인 식판은 전혀 달랐어요. 배식 담당 병사가 각 칸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순두부찌개, 그리고 3가지 나물 반찬까지. 색감이 선명했고 특유의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이게 정말 군대 식당의 음식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물론 수저와 젓가락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식수와 김치가 별도로 제공됐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접하지 않던 음식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장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뜨거우니 조심해야 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맵다고요. 그는 각 반찬의 영양소와 효능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될 정보였지만 그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입안에 퍼지는 맛에 놀랐어요. 김치볶음밥은 고소하면서도 매콤했고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입에 잘 맞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맛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병사들이 묵묵히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럽 군대의 식사 시간처럼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듯했고 식사를 마친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에게 이렇게 질 높은 식사가 매일 제공되는지 물었어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요. 한 끼 식사지만 그 안에는 영양학적 고려와 함께 문화적 요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군대 급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총칼로 단련된 조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체계가 이곳 군대의 바탕이었어요.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병사들의 컨디션과 사기라는 철학이 식판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소장은 한국군의 급식 체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어요. 매 끼니가 영양사에 의해 계획되고 계절과 훈련 강도에 따라 메뉴가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날에는 특식이 제공되기도 한다고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군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식판을 비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의 운영 철학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군대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의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슬로바키아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급식이었습니다. 소장에게 혹시 식당 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영양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죠. 식판을 반납하고 잠시 기다리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깔끔한 위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영양사는 제게 부대 식당의 운영 체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의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전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설계된다고 했어요. 한 끼 식사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영양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주간 식단표와 영양소 차트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영양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병들의 하루 활동량과 계절별 소모 칼로리 그리고 훈련 강도에 따른 단백질 필요량까지 세밀하게 계산한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면역력 강화까지 고려한다니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복력에 대한 강조였어요. 영양사는 전투는 근육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피로가 누적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였죠. 슬로바키아 군대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던 관점이었어요. 한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영양사는 한국 전통 식단이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장내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이며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들이 현대 영양학적 지식과 결합되어 군 급식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다양한 반찬의 이유를 물었더니 영양사는 단순한 식단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요. 다양한 색깔의 식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각적 만족감도 주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계절에 따른 식단 변화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체온 조절과 수분 보충을 위한 식단, 겨울에는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단이 제공된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장병들의 건강 상태와 직결된다는 통계 자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영양사는 컴퓨터에서 자료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어요. 급식 만족도와 훈련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급식 만족도가 높을수록 훈련 집중도와 성취도가 높아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였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투력을 설계하려면 식판부터 설계해야 한다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식자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영양사는 지역 농가와 계약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식품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요. 식자재 보관 방법과 위생 관리 기준도 민간 레스토랑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품질 식사를 매일 제공하려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영양사는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와 계절 식품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식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겨진다고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어요. 소장에게 돌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슬로바키아 국방부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득할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한국의 운영 철학과 시스템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 데이터만 나열한다면 제가 발견한 핵심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쓸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새로 구성했어요. 기술적 장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들 사이에 한국군의 운영체계와 철학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모두 슬로바키아의 무기 현대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군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과감했어요.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의 기술적 장점을 간략히 설명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다루는 방식과 환경, 즉 시스템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에 조금 의아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군 장성 하나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 태블릿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찍은 한국군 식판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작전 단위의 컨디션 관리이자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단 하나에도 장병들의 활동량과 계절 그리고 훈련 강도 심지어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된다고 말했어요.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전투력의 기반이 된다는 한국군의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군 하나가 비웃듯이 밥이 무슨 전략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군대에서 급식 만족도가 몇 %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기와 훈련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이 군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식사가 정신을 움직인다고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는 나라였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신선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도입권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무기 도입이라는 표면적 논의를 넘어 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첫 단계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했죠.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맞서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 우리 군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가능성의 씨앗은 오늘 뿌려졌다고 믿었어요. 제 보고서가 제출된 후 약 2주간 국방부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미하일 군수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슬로바키아 고위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고 막대한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미하일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었어요. 군 고위층은 외교적 이유로 독일산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논리였죠. 일부는 한국 무기가 유럽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제 제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국방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죠. 다행히 장관은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나토 표준 적합성과 유럽의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가치를 더 명확히 보여줄 자료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도 함께했어요. 그들은 매끄러운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사 무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일 대표는 슬로바키아와 독일의 오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유럽 무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먼저 유럽 무기들의 장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통은 분명 훌륭했죠. 하지만 곧바로 핵심을 짚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대의 운영 방식 자체를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무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모두가 잊은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태블릿에서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군 장병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진심이면 그날 훈련도 다르다고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 미화가 아니라 장병의 회복력과 집중력의 차이라고요. 철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군의 영양 관리가 어떻게 병력의 체력과 정신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설명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독일 대표는 영양 관리는 모든 군대가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무기에 어떤 식사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병들의 식단이 무기 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환경과 정비 체계, 또 교육 훈련, 그리고 장병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특히 군 급식 시스템이 어떻게 전투력의 근간을 이루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전 참모부장은 제 설명에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부대 급식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유럽 대표들은 서둘러 자신들도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즉흥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들과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추가로 보여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한 전차나 전투기가 아니라 생존과 승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라고요. 유럽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쉬운 길일 수 있지만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국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몇몇 장성들의 지지하는 눈빛을 받았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논의의 방향을 무기에서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추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본 장병들의 질서정연한 식사 장면과 영양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투력을 설계하려면 식판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 후 약 한 달간 국방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 장성들을 만나 설득했어요. 특히 영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식단과 전투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브라티슬라바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슬로바키아와 한국 방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겁니다. 제 오랜 주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K2PL 전차 도입과 FA50 경공격기 구매 그리고 K9 자주포 기술 이전까지 계약 규모만 해도 50억 유로에 달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국방장관이 계약의 기본 내용을 설명한 후 저에게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무기 이외의 추가적인 협력 사항으로 넘어갔어요. 예상대로 기자들의 첫 질문은 비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산 무기보다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가격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결정적 이유는 시스템적 접근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군 급식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기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이었고 심지어 몇몇은 살짝 웃음을 참는 듯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식 급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자율성과 영양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고려한 전투 지원 시스템이라고요. 우리는 병영 문화 전환까지 한국식 모델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급식 시스템까지 포함시켰냐고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부대 식당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영양사와의 인터뷰 자료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떤지, 군대 내부의 문화적 충돌은 없을지, 무기 시스템 호환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특히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상황에 맞게 적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한 군사 전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과연 슬로바키아 군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답변을 했어요.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발표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전투는 포탄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식탁에서 결정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군인의 건강과 사기 그리고 회복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 수석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식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실 무기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제 관점을 듣고 통합적 시스템 전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말했어요. 국방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무기는 도구일 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진정한 힘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벌써 다양한 반응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부 군 간부들은 급식 시스템 도입에 회의적이었지만 젊은 장교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현장에서 식사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어요. 훈련장을 둘러본 후 저는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새롭게 개편된 군의 식당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건강한 군대는 식탁에서부터라는 문구가 슬로바키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복 입은 청년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위생을 챙기는 모습이 한국에서 본 광경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전형적인 슬로바키아 병영 문화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배식대에 다가가니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판이 한국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칸으로 나뉜 스테인리스 식판에 다양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 벽에는 특별한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영양사의 인증서였습니다. 지휘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군 영양사 3명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3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돌아온 후 식단 구성과 조리 방식 그리고 식자재 관리 시스템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훈련소를 떠나기 전 지휘관은 저에게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식사 시스템 도입 후 6개월 동안 훈련 중 부상률이 15% 감소했고 체력 테스트 통과율은 12% 증가했다고요. 무엇보다 신병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식사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꼽혔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훈련소를 떠나며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떠올렸어요. 포천 훈련장에서 본 무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저를 변화시킨 건 한 끼의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우리 군대에도 스며들고 있었어요.